자, 봉다방 오늘 시간도 대선 후보 주택 정책 그냥 분석도 아니고 집중 분석? 해부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먼저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뭐 다양한 반응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클릭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보다. 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시간에는 또 다른 후보를 다룰 텐데요. 어찌됐건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냥 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후보들의 정책을 무조건 뭐 비판하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뭐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공약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이제 본선 무대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됐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좀 비판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야권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드디어 나왔네요. 네. 아직 출마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구체적인 정책은 없습니다만 네,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그때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부동산과 관련돼서 역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구체적인 방안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또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그에 맞물린 금융 등의 부작용을 주지 않는다. 원론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주택이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지는 나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만약에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게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정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7월 10일 김원동 경실전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김 본부장님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하시고 나와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 윤 총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코멘터리 뭐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뭐 크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어떤 그러니까 비판은 있으되 그래서 정책은 없다.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대안이 부재하다. 평론가의 코멘터리 수준이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현동 씨하고 만나가지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발표해야 될 텐데 주택 문제 그렇게 정부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소개했지만 이코노미스트가 하우징 주택 문제가 선진국에서 많은 문제의 근본 뿌리가 되고 있다. 뭐 자본주의의 위기다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주거 문제 쉽게 해결하는 정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실패라는 게 집값을 세금을 통해서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집값은 경제 현상입니다. 의제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수요, 공급 복합적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주택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슈퍼맨 컴플렉스.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까짓 것 집값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하면서 규제를 남발했습니다. 김현미 뭐 집값 잡는 거 쉽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근데 집값은 잡기 쉽다고 그러면서 주식을 급등시키거나 폭락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집값은 자꾸만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보다 집값이 더 힘든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공급이라는 게 건설 기간이 아파트 4, 5년 걸리고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수요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금리, 인구, 소득, 경제 성장률, 기대 심리, 세제, 대출 규제 복합합니다. 누차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얘기죠. 주택 문제, 금융 문제고 국토와 도시계획의 문제,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뭔가 의지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리면 잘못된 주택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저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7월 13일 윤 후보가 윤석열이 됐습니다라는 이름의 민생탕방 행보로서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선한 의도로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다.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 철회할 거냐? 뭐 이런 말씀은 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뭐 임대차 3법을 철회할 수가 없죠. 지금 뭐 국회가 지금 현 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합니다. 이거는. 네. 이게 7월 14일 페이스북에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네. 쓰셨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권 카르텔의 지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 권리와 미래를 지켜내는 헌법 정신 수호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에 하답하는 말씀을 경실련의 김은동 씨가 네. 윤석열 부동산 이권 카르텔 간파했더라. 아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네.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 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라이트하우스, 리얼라이 박감사, 예. 선대인. 저희가 어떤 부동산 폭력들이 하는 인식이 공통된 인식이 뭐냐면 음모론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권 카르텔, 예. 건설사, 폭동농자, 미디어들이 집값을 올린다. 예. 약간 그런 쪽에 인식과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듯한. 그래서 예. 저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굉장히 이건 현 정부하고 인식이 똑같은 거 아닌가? 혹은 이재명 후보하고 인식이 같은 거 아닌가? 예.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집값이 그러면 이권 카르텔이 작동해서 집값이 올랐나요? 그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 검사의 주택 문제 인식인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법률 전문가, 좀 네. 법률 법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결국 법사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인식 수준이라 김원동 씨의 주장에 너무 공감한 거 그렇죠. 아닌가 하는 약간 생각이 그쪽에 듭니다. 좀 약간은 좀 바이어스된. 김원동 예. 씨가 만나본 대선 주자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주택시장 이해가 가장 깊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깊다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잘 김 본부장의 모르겠습니다. 평소 지론이 뭐냐면 예. 재벌, 건설사, 관료의 부패 거리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카르텔론을 많이 주장하시죠. 예, 예. 건강하지 못한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 논리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네. 재벌 대기업은 부동산 투기에 진짜 큰 손이다. 이들의 투기엔 정부가 손을 넣고 있다. 뭐 이런 게 김원동 씨의 그 어떤 본부장의 그렇죠, 그 어떤 그렇죠. 지론입니다. 맞아요. 예. 집값 폭등 원인은 임대사업자 특혜에 있고 몸터운 기획재정부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주로. 기재부가 국토부 LH에 앞서요 경제 성장률 수치,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집값을 올렸다. 글쎄요, 김원동 씨가 지금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은 비판을 하고 그렇죠. 있지 많이 않습니까? 비판하고 그렇다고 해서 있죠. 김원동 씨의 인식이 저희들이 공감하기는 좀 한쪽으로 경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과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좀 경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예. 다른 말씀들은 7월 14일 JTBC 인터뷰에서도 여러 예, 말씀하셨습니다. 했었죠, 한번. 공급량 확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축 건축이나 기존 매물이 충분히 공급돼야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예, 뭐 근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공자왈 같은 얘기입니다. 예. 공급 물량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징별적 가세, 수요 통제의 문제점도 뭐 적절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네. 주택 문제는 대출이라는 금융 정책, 세제, 부동산 공급 정책 세 가지가 어울려져서 시장의 수요 공급을 뭐 결정한다. 네. 정부 정책이 뭐 너무 징벌적 과세라든지 이러면 좀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JTBC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나 개인의 경우에도 물량을 좀 많이 처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그게 있겠지만 법인 사업자나 개인의 경우 물론 투기적 목적도 있지만 임대 사업이라는 우리가 정부가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이재명 뭐 전 정부의 인식과도 뭐 똑같은 또, 거죠, 예,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결국 이것도 아마 경실련의 이제 그 김원동 본부장하고 좀 비슷한 인식인 예.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이제 다주택자가 집값 올렸다라는 약간 이제 그 논리인데. 예. 그다음에 또 MBN 7월 19일 인터뷰에서는 값싼 주택을 가감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국민을 임차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현 정부는 서울은 대도시 용적률 좀 풀고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좀 확보해서 싼 가격에 집을 공부해야 된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네, 좋은 얘기죠. 예. 그다음에 양도세도 좀 완화해야 된다. 네. 근데 문제는 아직은 이제 신도시 개발이냐 재건축 개발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혹은 동시에 추진하느냐 그다음에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7월 19일 매일경제 인터뷰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제는 공급이다. 지금 하는 식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만들면 못 하겠는가. 이 얘기만 보면
도심 재개발 용적률 대폭 풀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입주해서 불편하지 않게 살려면 10년이 더 걸리는데 그동안 공급은 되지 않는다. 서울 도심 핵심지 용적률을 대폭 풀어줘서 수상복합 형태로 지역 공급을 늘려야 한다. 미국 뉴욕 맨하탄이나 일본 도쿄 록봉기 등을 보면 용적률을 200% 가까이 풀어주어 개발을 유도한다. 우리도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대폭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과 같은 그런 어떤 정책을 펴겠다. 뭐 이런 도심 고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컴팩트 시티 네. 얘기도 했었지만 이제 뭐 그런 그 계열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예, 같고 알겠습니다. 또 뭐 사실은 이렇게 도심의 고밀 개발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도 좀 많지 있죠. 않습니까? 근데 예. 문제는 고밀 개발을 하려면 개발 이익의 환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부담의 해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 팩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 찾아봤습니다. 네. 록봉 힐스 용적률이 2000%가 아니고 837%입니다. 네. 완성까지 18년 걸린 대표적인 그렇죠. 이거 좀 오래 걸렸죠. 네. 예. 근데 2000%가 용적률이 허용된 데가 어디냐면 도쿄역 앞에 마르노치 그 주변의 빌딩들인데 네. 용적률이 2000%. 2000%. 예. 예. 오. 근데 그냥 허용된 게 아니고 네.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하는 공중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용적률을 풀어준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여간 밀도상에서는 이제 뭐 평균 밀도는 이제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쓰는 걸 갖다가 쓰는 거니까. 네. 또 하나 2000%까지 했던 게 뉴욕의 허드슨 야드라고 있습니다. 예. 총 개발 금액이 약 28조 원 정도인데 이 개발 주체가 뉴욕시의 산하 기관입니다. 예. 민간의 자본을 투자해서 그 위에 짓는 거죠. 이건 뭐냐 우리 용산 철도 기지와 비슷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버려졌던 문제는, 원래 예. 이제 철도 근데 이건 폐철도였죠. 민간에다가 예. 한 게 아니라 토지 임대부로 철도청 부지 위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콘크리트 덮개를 씌워서 그 위에 개발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개발권 이양, 기부 체납, 공공 스페이스 하나, 기부 체납 받은 중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이런 거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준 겁니다. 하면서도 60억 불의 그 어떤 세금 감면 혜택도 줬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반발이나 반대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가 그거죠. 네, 허드슨 야드 네. 뭐 원래 기본 용적률이 있고 그 위에 어떤 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용적률 거래제를 통해서 한 겁니다. 여기가 대단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의 됐고 네. 이제 철도청 위지를 그렇죠. 뚜껑을 덮는 공사였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유명한 예. 그 계단 계단이죠. 유명하죠. 예.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고밀 개발 같은 경우를 해주는 건 좋은데 예. 구체적인 방식 면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잘 이따가 설계가 말씀드리면 필요하다. 필요해요. 예, 그냥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 용적률 풀어주자라는 것만 가지고는 국민을 그렇죠, 설득할 그렇죠. 수가 없죠. 예, 청년 대출 풀자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아, 청년 대출도 풀자. 청년들에게는 특히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자.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 예. 갚을 부도가 날 확률이 적은 세대다. 그래서 뭐 LTV뿐만 아니라 DSR도 풀어주자. 그래서 이들도 집주인이 되게 해주자. 라는 그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영끌 바이패닝 촉진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와 짝을 맞춰가지고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비싼 주택을 풀어줘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튜닝들이 필요한 말씀들이었어요. 이 말씀 아까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딜레마, 예, 재건축 예. 규제를 풀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공약이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그렇죠. 잘 고려를 해라. 네. 이제 그 말씀인 거죠. 네. 예, 예.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으로 공급 확대하겠다. 네, 네. 근데 뭐냐? 강북 강남의 중층 아파트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진 거죠. 네. 저가 빌라들도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대폭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공급 확대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시키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고 네. 정비사업 조합원지 양도 시기를 사업 초기로 앞당기는 규제를 또 발표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주택시장에서 단기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만 단기 해결책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시장에서 세대 간 갈등,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갈등, 이익 갈등의 조정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도와 방법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임대, 민간임대, 자가소유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주택과 도시계의 그레이트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보면 아직 캠프 구성이 덜 돼서 주택 예. 공약이 아주 정체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최근 이제 캠프가 국민 캠프에서 구성이 되고 있고 네. 윤석열 정책자문그룹 70명 규모로 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7월 14일 페이스북에 보면 세부적인 정책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계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살펴듣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겠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정책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후보가 주택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이유도 없지만 주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